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이제 화두는 경제 또 경제입니다. 논란의 중심은 여전히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방향은 맞다, 성과 분명히 나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아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착한 정책이 나쁜 결과를 불러왔다. 정답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경제 현실, 실물 경제 좋지 않다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 최악이라고 하고 경기 지표 역시 나쁩니다. 정부 역시 낙관에서 하반기 어렵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경제 활로는 어디인가?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 큰 틀에서 진단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경제 석학 세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DJ 정부 당시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IMF를 극복한 경험을 하신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다 할 때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냐 따져보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조업 부진 때문이랍니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었다. 제조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조업 현장 상황이 어떤지 먼저 상황 보시고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때 전북 대표 제조업 도시로 활기가 넘쳤던 군산시, 최근 침체 도시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가 줄었고 그 여파로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엄청 심각해요, 진짜. 왜냐면 일들도 없고 또 일을 막상 한다고 해도 돈들도 잘 안 나오고. 이런 현실은 비단 군산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에 1년 전보다 7만 명 가까이 줄어든 이후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 사정 악화가 반도체, 통신 장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무선 통신 장비 관련 전자부품 제조와 전기 변환 제어 등 전기 장비 제조 부문의 감소가 지속이 되면서 이 부문의 부진이 제조업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소득 양극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일자리,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의 위기를 뜻합니다.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경제 상황이 어떠냐고 취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제조업 상황이 하여튼 안 좋기는 안 좋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현재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 경제 상황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정말로 위기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불황인 것인가? 이런 질문부터 석학들의 전반적인 진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김태동 교수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맡으셨을 때 98년도 IMF, 아이고 6.25 동란 직후 최대 위기라는 IMF, 그때 경제수석 맡으셨어요. 그때는 경제 위기 맞죠? 대한민국 경제. 외환 위기라는 경제 위기였죠. 위기죠. 예, 위기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죠. 예,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카드 대란은 분명히 이것도 위기요. 경제 위기, 금융 위기고요. 2008년 또 금융위기도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초년도에 환율이 40~50% 올라갔는데 네. 33% 이상 올라가면 외환위기 때문에 네. 그때도 97년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지난 21년간 세 번의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있었고 네. 이번이 네 번째 위기가냐 아니냐인데 네. 이번은 뭐 위기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은 해야겠죠. 1,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4%였으니까 그게 2, 4분기도 마이너스가 되면 네.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그걸 위기라고 하지 않고 경기 후퇴라고 합니다. 리세션이라고 하는. 예. 예. 뭐 한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네.
우리는 10년에 한 번 일어나도 안 되는 거를 어쨌든 3번 일어났기 때문에 네. 뭐 선의로 해석하면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뭐 의미도 있겠지만 그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의가 있다면은 네. 경제 주체들한테 불필요한 그 불안감을 줘가지고 정말 위기가 아닌데도 위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 경제 위기냐 아니냐가 어떤 정치적인 수사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위기냐 아니냐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의 현 상황은 경제 위기로 정의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김태동 교수님 설명 들으셨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잠시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호 교수님도 경제학적으로 경제 위기론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쪽이십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외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동안 저희 경제에서 여러 가지 쌓여온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충돌을 하면서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외 환경도 단순히 수요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나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저는 노사, 노노 이런 어떤 우리 경제 내에 그 이해 집단들 간의 충돌이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사실 작년까지는 세계 경제는 상당히 화랑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오히려 놓쳤죠. 활용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도 안 좋은데 저희 그 국내 경기도 안 좋으니까 단기적인 어떤 대응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해를 한 게 위기냐 아니냐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그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 환경, 관행이 한꺼번에 이렇게 충돌해서 경제가 휘청하는 심각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위기냐 아니냐가 정의가 맞다 틀리냐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안 좋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저 진단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뭐 위기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이제 얘기가 조금 힘든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금융 분야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실물 쪽에서 이제 뭐가 이제 저 장사 안 되고 또 제조업이 저 물건이 안 팔리고 수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1단계로 가면은 처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금융 쪽으로 이제 1단계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출이 부실화가 됩니다. 뭐 한보 망하고 기아 부도나고 하는 식으로. 우리 경험이 그렇죠. 그렇죠. 실제의 경험이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위기 속에서 항상 실물이 안 좋아지고 나면 그게 금융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실 대출 증가해서 나중에 은행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초입 단계냐 아니냐 정도 얘기할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뭐 많이 이 시간에 얘기를 하셨겠지만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사실 이제 누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지금 솔직히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그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작년 말에 부실 대출이 2.9%였는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한 4.4%까지 올라갔어요. 4.4%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위험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심각하긴 뭐 직전 정도 되겠죠. 이제 더 늘어가면 이제 10% 넘어가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낸 걸로 이자를 못 갚는 그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한 30% 정도. 30% 정도 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위기 단계라고까지는 좀 얘기하기는 어렵는데 이제 다만 이인호 교수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은 뭔가 이제
좀 불안하다. 예. 뭔가 좀 이렇게 부실률이 증가하고 금융 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저는 금융 실물 쪽에서의 그 문제가 금융 분야로 전이가 되면 본격적으로 전이가 되는 게 위기라면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데 그 약간 좀 변화가 안 좋은 변화가 좀 조짐이 보이고 있는 단계다라는 면에서 그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IMF라는 사태, 그 경제 위기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은행이 문 닫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은행이 망한다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은행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시그널들이 몇 가지를 교수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 매우 심각하고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태동 교수님 청와대 경제수석 해보셨고 뭐 이런 막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 망한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가지고 이 국정에 임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IMF라는 게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방 위험이 커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방 위험이 커진다. 예. 뭐 하방 위험이라는 단어를 경제수석이 쓴다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도 힘드니까 예. 조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 하방 위험 이런 식으로 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토론할 때도 쓰는 용어고요. 예. 근데 그걸 뭐 경제수석이 인정했다는 것은 이제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고서 그 다음부터 인정을 했거든요. 네. 뒤늦게 인정했다. 그걸 가지고 뭐 기류가 바뀌었다, 뭐 청와대의 뭐 인식이 예,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한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좀 늦게라도 뭐 늦어도 뭐 한 달, 두 달 늦은 거니까 늦게라도 인정하는 것은 그걸 잘 알고 있어야죠 경제수석이. 네, 네, 네. 저 언론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꼭 그렇게 이제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이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서 아이고 경제 어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니까 가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잘 대처하겠다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대통령이 2주년 때 뭐 회복 추세에 있다 그래도 경제 기초는 우리가 튼튼하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대통령은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마이너스 성적표 딱 받고서는 아이고 하반기에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더 맞는 거지?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학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적 시각에서 보면은.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책을 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발언을 하시겠죠. 네. 어떤 거는 진짜 그야말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흔히 말하는 예방 주사 놓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 통화정책 이야기할 때 항상 그 금통위원들이 시장과 적절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네. 경우에 이제 그 아마 소통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저쪽에서 시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알아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정도의 소통의 의미가 그러니까 담겨 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추정을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당연히 뭐 그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놀래킬 필요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또 그 너무 안심하고 있어서 준비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그러고 테고요. 봤더니 지금 저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저 윤종원 경제수석이 봤더니 여기 세 분 교수님들 다 대학 후배 선후배 관계시고 뭐 과묵하고 성격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윤창현 교수님도. 이게 뭐 예. 저도 저런 여러 번 그러니까 봤습니다. 윤종원 수석의 성향과 이 풍서 예. 스타일로 봤을 때 예.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아 이거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예. 하반기에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처음에 들으실 때는 시그널을 뭐로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올 게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기류는 예측은 하셨습니까? 예측은 했죠. 왜냐하면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실물 지표는 나빠지고 지표가 있다. 나쁘고 있지만 이제 전임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이거를 이제 자꾸 좀 기다리면 좋아진다, 기다리면 좋아진다라는 말로서 조금 더 이제 이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새로 또 오셔서 역할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좋은 얘기 처음에 좀 하다가 예.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더 이 좋은 얘기 하다가는 이제 이거는 거꾸로 잘못 얘기하는 게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이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인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현실하고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금방 그 나쁘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다들 나빠지네 하고서 전부 다 정말로 소비도 줄이고 막 집에 일찍 가고 이러면은 이제 진짜 나빠지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습니다. 그 예, 말이 가진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인정할 때가 왔다. 그러므로 이제 때가 알겠습니다.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세 분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청와대 얘기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충 경제 하반기 전망이 어떨구나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수치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와닿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래도 수치로 이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자료니까 좀 한번 보십시오. 맨 아래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맨 위로 갈수록 최신 순인데 숫자가 적어집니다. 정부는 2.6에서 2.7%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었는데 맨 위에 노무라 피치로 가면 2.0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순입니다. 최신 역순으로. 요거 좀 해석 좀 교수님들한테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김태동 교수님. 정부 우리나라 민간 연구원 그다음에 외국 그 신용 평가 회사 순으로 점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합리적인 분석인가요? 정부 기획재정부가 예. 그 예측을 직접 해서 뭐 1년에 2번 발표하고 이제 하반기 예측을 포함해서 금년 예측 수정치를 이제 곧 발표할 텐데 네.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전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예측의 체계가 아니 경제수석으로 직접 해보셨잖아요. 예, 근데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와이에스 때 경제수석은 외환위기가 왔는데도 외환위기가 아니라고 이제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딴 사람한테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예측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예측 전문 기관이라 하면 한국은행하고 이제 KDI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네. 2.4, 2.5를 했고 예. 또 외국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데서 2.1 했으니까 그리고 1, 4분기가 이미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수정을 하겠지만은 그렇게 내놨다가 연말에 내놨다가 또 6개월 돼서 수정하고 그런 걸 반복하지 말고 그것도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 민간의 예측치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해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추세의 저 전망치는 합리적인 전망으로 동의하시나요? 저게 추세라기보다 이제 예측한 주체에 따라서 이제 네. 낮게 예측하는 데가 있고 성장률을 높게 예측하는 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간 쪽은 그 수정하는 게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 수정이 어떤 되는 큰 거고. 변수가 나왔을 예, 때 예. 정부는 6개월 만에 하니까 작년 말에 예측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좀 좀 속도가 좀 예, 늦고 너무 반영되는 높아 속도가 보일 좀 수밖에 늦겠다. 예, 예. 같은 질문 좀 두 분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저 여전히 경제학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민간이냐 정부냐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표되는 최신 순으로 보면은 숫자가 점점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점점 전망이 어두워진다라는 뜻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는데 요 추세 전망치의 요 하락하는 추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저 전망치가 그 나온 시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네. 예측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유가 물론 저기에 개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흔히 보면은 그 민간의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바꿔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조언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그걸 잘못했을 때 물론 정부는 다른 의미에서 책임이 크겠지만 그 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벌이가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라나 골드만삭스 같은 IB 기관들은 이게 좀 더 박하게 전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호황 같은 때는 빨리 선제적으로 시장 예, 좋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끌어내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저희들이 그 예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평균 내 가지고 네. 그동안에 한 사람들 거 따라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조금 변화하는 것이 조짐이 보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자신이 있다 그런 데면은 좀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감안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말씀. 예. 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그 IMF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 달에 내년도 전망치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내보내고 나면은 처음에 좋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나빠지는 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 위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상하게 꼭 그 좋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 좋은 숫자 내놓고 나면 꼭 뭐가 나쁜 게 생겨요. 예. 터지고.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는 좋은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월에는 나쁜 숫자가 나와요. 이제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경향이 하도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IMF가 처음에 발표하는 건 이제 아무도 안 믿고 네.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 숫자로 이제 보고 나서 자꾸 떨어지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린 거를 패턴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적할 만하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전분기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느 게 더 그러니까 정확한 겁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숫자를 이제 비교 분모가 다르니까요. 예. 누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느냐인데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0.4니까 지금 작년 10월, 11월, 12월보다 GDP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1년 전에 1, 2, 3월, 2008년 1, 2, 3월 대비로 보면 플러스 1.7%입니다. 네.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라의 1.8보다 1년 전 대비 더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더 전망치 자체는 하향 조정될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봐야 이제 되나요? 저에겐 실적치죠, 일제. 예, 근데 그 전체 실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즉 1년을 이제 우리가 다 보고 나야 성적이 나오는데 지금 1, 2, 3월만 보고 있으면 그거는 전년 대비 1년 전 대비 플러스 1.7밖에 안 되는 숫자니까 여전히 지금 노무라보다도 나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갈수록 나빠지는 거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미중 갈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뭐 이달 말에 오사카 G20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손붙잡고서는 무역 전쟁이고 기술 패권 전쟁이고 이제는 그냥 완전히 다 합의를 보고 하는 이런 그냥 급작스러운 장밋빛 전망이 아닌 이상 미중 무역 갈등은 이건 계속 갈 것이고 대외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점점 나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추세는 대충 맞겠구나. 수치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국민들은 뭐 이 정도 이해는 하시는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들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어제 그거는 주가, 맞겠죠, 그 어제 정도는? 주가도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니까 이 미국하고 유럽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예. 동아시아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게 뭐 세계 경제 뭐 흐름이야 이제 미국과 중국의 큰 이 거인들의 싸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잠시 뒤로 이제 좀 넘기기로 하고 제가 오늘 좀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하고 이 석학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모두에도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른바 소주성.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2년 반 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로 분명히 간다. 소득을 올려주면 기업이 좋아지고 선순환 경제 체제로 분명히 간다. 방향은 맞다. 자, 그리고선 이제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석학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제가 이인호 교수님한테 좀 먼저 좀 여쭤보죠. 그동안 이런 토론 엄청 많이 하셨죠? 예, 조금 했죠. 예. 뭐 기다 아니다 이걸 딱 두 번 못 자르듯이 대답을 지금 요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이제는 구체적인 수치들은 좀 나왔다라는 좀 판단 아래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고용, 임금, 소득 격차 쭉 나와 있어요. 예. 자, 이 수치에 대한 분석은 좀 이제 부탁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마 그동안 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쓰셨건 간에 그 결과로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이 과연 경제학자들이 조금 말꼬리를 잡는 것 같지만 그게 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장은 소득이 올라가는 걸 성장이라 그러는데 그럼 네.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건 일종의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성장이 됐으니까 성장이 된 거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논리 구조 자체가 좀 이상하고 저는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 결국 분배를 개선해 가지고 내수 시장을 충실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이었지 분배를 개선하는,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이었지 소득을 증대해서 그것이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논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좀 논리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임금 쪽을 갖다 좀 도와주고 예, 이런 수단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분배가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을 한 거다. 왜냐하면은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쓴 결과 분배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분배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진짜로 좋아졌다면 경기도 좋아졌을 텐데, 네. 그러니까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 쪽이 개선이 된다는 그 논리 구조는 맞는 것 같은데 단지 네. 그동안 써왔던 정책 자체가 분배를 개선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인즉슨 소득 주도 성장은 결국은 분배 정책이었는데 예. 분배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소득 격차는 그래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득 격차가 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지금 이제 표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는요 분명히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우리가 소득을 5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좁혀졌다고 주장하던데요. 정부는 설명을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지표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까? 또? 예, 지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분위하고 5분위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고 무슨 진위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러면은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을 쓴 것이 본질이었다면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 분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예, 예. 2년 반 동안 그래서 분배가 개선됐다 안 됐다. 저는 개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예, 예. 아, 안 됐다고 보시는군요. 예, 예. 거기에서 이 정책에 모순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저희들 흔히 이야기하는 자영업 뭐 이런 예, 예.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자영업주 자체도 예, 상당히 예.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서 해고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해고가 안 되고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간 사람들은 분명히 임금 자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임금 노동자들 간의 어떤 분배 구조를 보시면은 그거는 개선이 됐다고 보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고 안 된 사람들은 그동안 시간당 그나마 뭐 5,000원, 6,000원씩 예. 받다가 0으로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포함시키고 나면 저는 분배 개선의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배를 개선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는 시장의 밑바닥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상위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격차 자체가 줄었다 안 줄었다는 수치상의 비교일 뿐이고 시장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퇴출당한 저임금 노동자들 때문에 분배 격차 소득 격차 줄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인호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네요. 예, 예. 같은 질문 좀 우리 김태동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효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공정경제. 뭐 세 바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달 초에 그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 대한 하셨군요. 토론회를 예. 했는데 제가 바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발제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 가지 중에는 그래도 제일 잘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어떤 점? 예, 소득주도 그러니까 성장이. 예, 공정경제에 대한 약속, 예. 혁신 성장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거에 비하면은 비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그래도 공약을 했고 그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도 만나고 네. 첫 번째 그 행사가 말이죠. 어떤 그 대통령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제 6천 얼마에서 7천 얼마로 16% 작년에 올려서 이제 시행을 했죠. 재작년에 결정을 했고 작년 한 결과 그 GDP로 보면은 그렇게 저소득층은 한계 소비 성향이 100%니까 네. 그 소득이 늘어나는 대로 다 소비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소비가 늘어났거든요.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보시는데 저도 최근에 종로에서 예. 협동조합으로 어느 자영업을 하는데 경영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제 경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었으니까 집세를 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임대료가 제일 고통스러우셨다. 예. 근데 가맹점 사람들은 너무 가맹점이 많아져 가지고 예.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 예. 그다음에 저쪽 가맹점 그 본사에서 갑질하는 거 뭐 이런 훨씬 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최저임금이 오른 건 그 자영업자들에게도 분명히 악영향을 줬지만 가장 큰 악영향은 아니고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의 아하.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과속 인상론 때문에 생겼던 부작용은 우선순위로 굳이 따지자면 1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학자시니까 학자 용어로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꾸 저 일반인의 언어로 자꾸 여쭙게 됩니다. 윤창현 교수님. 예, 예. 자,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 분명히 효과 본 사람이 있다. 그 대상이. 그런데 떨려난 사람들은 이 통계에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결코 이것이 소득 재분배로 연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인호 교수님의 말씀과 최저임금으로 해서 떨려 나간 사람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윤 교수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일자리 지킨 사람은
소외를 받다고 봅니다. 아, 자, 일자리에서 지킨 잘리지 사람. 않고 예, 지킨 사람. 지켰다면 예.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명히 봤을 거다. 금방 봤을 거다. 예. 그거는 그 전 홍당표 전 수석이 그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그게 그렇죠. 임금 노동자, 그렇죠. 또 임금 받으신 분들. 예. 그러면 올라갔죠 아래쪽이. 그래서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그러니까 있다는 그거 말이 이 가지고 얘기잖아요.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러면 지금 실업률이 4%로 굉장히 114만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횟수로 3년 차 아닙니까? 예, 예. 3년 차면은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좀 이렇게 정리할 시점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 고용률 뭐 그다음에 65세 이상 또 뭐 이런 정부의 알바 예, 자리 예. 같은 스타일. 제가 하나만 저 통계를 인용하면 네. 지난 5월 고용 통계를 보면은 25만 9천 명이 늘어났어요. 확 늘어났죠. 일자리가. 예. 원래 근데- 정부 목표는 15만 명이었어요. 예, 많이 늘어났죠. 예, 근데 예. 거기에 저 65세 이상이 20만 개예요. 그러면은 65세 이상이면 이건 저 다들 집에서 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데 뭐 일간지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80만 원 한 명 줄 걸 40만 원 2명 40만 원씩 2명 준다. 정부가 쪼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25만 9천 명 중에서 64세까지가 5만 9천 명이고 65세 이상이 20만이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생긴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는 이제 뭐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노력의 결과가 65세 이상 20만 증가, 64세까지 5만 9천 명 증가. 네. 그러면은 그 일자리 증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집에서 계시면서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그러다가 알바짜리 40만 원, 50만 원짜리를 받으시면은 소득은 올라가시겠죠. 네. 그럼 그것까지 그리고 감안하면은 일자리 하나로 또 이게 숫자로 세워지는 하숫자로 거죠. 세니까요. 예, 뭐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예. 어찌됐든 계속 떨어지던 일자리 고용 증가가 지난달에 25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반가운 수치기는 한데 거기에 가려져서 20대 실업률이요. 20대들은 취업을 해야 되는 이제 연령대들입니다. 2000년에 7.5%였는데 작년에는 실업률이 9.5%입니다. 김태동 교수님. 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 젊은 20대들의 실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IMF 때 수준이라고들 젊은 층들은 아우성들을 하고 하소연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젊은 층들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런 현상이 뭐 유럽에서는 뭐 훨씬 먼저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서 재벌들이 절반은 이제 주인이 바뀌거나 이제 그냥 퇴출되고 하면서 그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바라는 대기업의 취업문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고 그 취업 준비가 끝났다고 해도 이제 경쟁률이 심하니까 공무원이나 이제 대기업에 잘 안 되고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이 예. 우리가 청년일 때 목은 뭐 70년대인데 정말 그때에 비해서 이제는 뭐 사교육도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가 대학을 가기도 어렵고 대학 가기 전에도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대학 가고 나서도 이제 대학의 그 등록금도 비싸고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그런데 대졸의 취업 가능성은 오히려 유럽의 전체적인 청년 실업률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보다 대졸상의 그 취업률은 더 나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게 무슨 나쁘군요. 예.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이제 잘못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한 건데 소위 3포 세대 예. 그리고 1년 지나서
5포, 7포, N포 세대라고 할 때 예. 그 포기의 첫 번째 3포의 하나가 취업 포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얘기가 나온 건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이명박 대통령이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제대로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더 예. 청년들한테 어쨌든 취업에 불공정해진 겁니다. 이인호 교수님, 저 서울대 교수님이시니까 서울대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취업이 좀 되나요? 예, 뭐 학생들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대생들도?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그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 위협을 느끼는 거겠죠. 그럼 가르치시는 학생들이 지금 김태동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최저임금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의 비효율성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경제 질서, 재벌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의 문제는 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런 설명. 예, 저는 예. 뭐 지금 저 청년 실업률의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생겨나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하시는군요. 근데 예. 그 이유가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다른 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저희들이 있을까요? 그 고령화가 돼가면서 그리고 지금 그 베이비붐 세대가 막 물러나는 이런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무슨 여러 가지 임금 피크제나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도입해서 고용도 아까 뭐 쪼개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쪼개기를 해가지고 좀 서로 나누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현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도 요새 건강 상태가 좋아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생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는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이 문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냥 생산성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쓰는 게 나은데 비용이 비싸니까 이제 거기를 내보내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어떤 그 기술 수준까지는 안 되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지금 알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규직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20대 청년들이 실업이 안 되는 것이 최저임금에서 걸려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때는 최저임금 때문에 20대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회의 기술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청산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연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 그거 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시장에서 믿질 않아요. 막 우왕좌왕하거든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상은 저희들이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잘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을 투자는 점점 줄고 있고, 젊은 친구들을 그 좋은 잡에다 좋은 그 일자리에다 넣어가지고 쓰려 그러면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활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윤창 교수님은 이 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글쎄, 있습니까? 그 지금 이인호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청년들이 그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낮춰가면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는데 그러나 그러나 안 낮추고 뽑지. 싶지 않은 거죠. 예. 낮추고 싶지 않고 공무원 같은 경우도 꼭 같은 붙어서 한번 공무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가면서 지금 노량진에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들이 지금 취업 준비생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집어 얘기하면 공무원이 꾸민 사회가 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그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예. 다른 게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일자리들은 이제 가기 싫고.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됐어요 이게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뭐 너무도 잘하시는 문제지만 대졸 취학률이 진학률이 너무 높아요. 다른 나라보다 많이 갑니다 대학을. 그러면 네. 대학을 졸업한 순간 졸업장이 있는 입장에서는 영어로 하면 디플로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데를 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해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수요 공급이 기본적으로 지금 안 안 맞는 맞고 있는 구조로 오래 간것 상황인데 같다. 지금 와서 경제가 예. 더 안 좋아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사분기 통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4%입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의미하는 거는 자본 스톡이 이제 자꾸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설비가 줄고 기업이 줄고 공장이 자동화도 안 나오면서 자꾸 규모가 줄면 사람이 점점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에 돈은 넘쳐 흐르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설비 그렇죠. 투자가 17% 주는 것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일자리를 줄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비즈니스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가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자꾸 주니까 제조업이 지금 지난 5월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쪽이 좋은 일자리가 제조업 많아요. 줄어드는 게 뭐 7만 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제조업에서 주는 게 가장 문제라. 거기가 그래서 예. 말씀 잘 꺼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결국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제조업이 흥해야 일자리가 돌아선다. 이런 논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답니다. 김태동 교수님. 청와대 경험도 있고 그러시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한다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와 닿으세요? 아 바로 이거다. 잘 잡았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왠지 뭔가 좀 쫓겨서 그냥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 뭐 임기 중이지만 늦었더라도 잘 이게 방향 잘 예, 잡은 잘 겁니까?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가 어쩌다 보니까 뭐 정부 대변인처럼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예, 아니 오해 안 합니다. 예. 잘못한 거는 이제 그러는데 이게 탈공업화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보다 한 4, 5년 앞서서 탈공업화가 시작됐고 제가 2002년부터 6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할 때 일본의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을 방문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발제를 한 게 일본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탈공업화가 일본도 경험을 했는데 네. 한국도 온다. 그러니까 2005년쯤 얘기입니다. 예. 일본도 경험했는데 탈공업화를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빠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재벌과 중소기업 간에 형편없이 기울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 발표한 그 안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아하. 그걸 자, 뭐 교수님. 그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좀 문제는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 그 점을 포함한다면 언제라도 빨리 예.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중소기업 벤처부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그 제조업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우리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 계열화가 된 것이 너무나 고착화되고 관해가 됐기 때문에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져 있고 생태계가 무너졌다. 오케이, 뭐 그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안에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걸 좀 교수님들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중소기업 뭐 그 부분에서도 제가 저 르네상스 그 안을 제가 그 성안이 완전히 완료가 되기 예. 전에 조금 본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말씀하신 어떤 그 산업 내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불만이 저기서 종목별로
뭘 하셨어요. 보면은 6개, 7개 해가지고 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뭐 조선 그렇죠. 해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저 플랜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저건 좀 전근대적인 정부의 전형적인 접근이다. 정부의 보고서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세계에서 뭐 4강, 5강 이 정도 되려면은 네.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뭐니 해도 그 사기업에서 자기 자신의 월급이 올라가는 거 이거를 바라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기서 중소기업도 열심히 일하면은 그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네네. 균형 잡힌 운동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그 운동장이 어디에 놓여 있냐 그거는 민간 기업이 더 잘 알지 정부가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실 때 다 좋으면서도 이게 지금 어떤 경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몇 군데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접근은 옛날 거 또 다시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진짜로 구조적으로 어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흥정을 할 때 뭐 저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중소기업을 대등한 위치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저거 해라 이거는 공무원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정부는 반칙을 하는 덩치 큰 선수한테 반칙을 했을 때 휘슬을 부는 심판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감독부터 코치부터 선수 선발까지 모든 거를 정부가 다 틀어주고 구단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옛날식으로 이게 올드하게 간다 뭐 이런. 그러고 봤더니 제조업 르네상스가 뭔가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쭉 이렇게 봤더니요. 윤창 교수님 이거 얼마나 좀 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비전문가라 그럴까요? 파격적 투자 지원, 기업 환경 개선, 신산업 등 세제 지원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개최 이렇게 돼 있더군요. 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개최 이게 지금 주요 뭐 정책이랍니다. 와 닿으세요? 뭐 수출 진흥 확대 뭐 이런 거나 좀 옛날 생각 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제가 하나 통계를 인용하면요. 작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가 20조 원 정도 되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다 해외 나간 60조입니다. 60조. 40조가 마이너스예요. 세 배가 나간 게 세 배. 이 나간 게. 제조업이 우리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제조업 르네상스보다는 제조업 탈출 엑소더스를 막는 정책이 우선돼야 막는 된다. 정책이 더 좋죠. 왜냐하면은 기업의 입지 조건 자체가 악화되고 있어요. 세금 오르지. 예. 그다음에 탈원전도 최근에 보도를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많은 기술이 새고 얼마나 많은 국부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전기료가 올라갈 것 같다. 세금 올라간다. 임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조각 그림들을 하나로 딱 뭉쳐서 딱 그림이 뭐냐. 기업들의 입지 조건이 악화되고 있고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부터 빨리 규제 완화하고 뭐 정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네. 따뜻한 바람 불어주면 알아서 벗습니다. 예, 묻돌이 벗잖아요, 그죠? 예. 나그네와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소보야에서 바람을 좀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 알아서 투자하고 밖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르네상스는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대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 중소기업 중심 경제라고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는 재벌이 있어서 망한다는 여전히. 지금 대만 가보면요. 엉망입니다. 예, 그 하청 기업밖에 없어요. 왜? 글로벌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 사슬 체인 속에서 중국의 하청 공장화되면서 네. 그 나라에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국민소득도 영 시원치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얘기했던 그런 식의 대기업 중소기업 편가르기 좀 하지 말고 둘 간의 문제는 정부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정한 심판자 공정하게 역할을 심판자를 하고. 하되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하청기업 같은 경우에 좋은 조건으로 잘 납품을 하면 대기업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게 잘 돌아가서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돈이 밖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알아서 르네상스가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옛날식으로 뭐 몇 개 정해서 뭘 하겠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말을 저 물로 끌고 와도 말이 물을 안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야 정해서 뭐 일일이 뭐 지원하고 이거 이전에 제발 좀 따뜻한 기업 입지 조건 좀 개선해라. 지금 우리나라 기업 입지 조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정부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 그 신산업은 스타트업한테 맡겨야 하는 거지. 벌써 이 바이오 이런 거 10년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삼성에 맡기고 코롱에 맡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맡긴 게 아니라 그 정부가 그걸 맡겼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 기업이 고심 끝에 진출한 거를 가지고 그 산업을 맡겼다고 표현하시면 좀 제가 좀 나눠서 좀 질문을 그거는 조금 이상한 표현이죠. 좀 나눠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현실은 그거는 익히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면 전부 다 재벌 개혁이 안 돼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재벌이 나가고 있죠. 재벌이 예컨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스마트폰보다 베트남에서 만들고 다른 인도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네, LG전자도 여기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예. 베트남 여기서는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으로 나갔죠. 그런 요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근데 여기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생산 단가가 맞질 않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요인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이 촛불 혁명을 한 한국 시민의 그 위상 이번에 홍콩에서 우리나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하는 그런 거와 이 재벌이 외국에 해외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이 마이너스 되는 피해도 주면서 네. 그 나라의 그 한국에 대한 또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그런 걸 하니까 이게 여러 다면성이 있어요. 다면성.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잘못할 수 있어요. 개인도 잘못할 수 있고 법인도 잘못할 수 있는데 예. 법을 어긴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 회장이든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응분의 처벌을 해주는 게 법치고 그 법치를 제대로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걸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나마 미국, 영국이 자본주의의 선두에 섰던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치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자, 법치를 위해서 공정경제를 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저 얘기가 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자, 시간 관계상 어찌 됐든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방향이 제대로 맞느냐라는 오늘의 주제로 한번 좀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조 7천억 원 추경에다 굉장히 좀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좀 안 돼서 좀 뭐 안 되는 측면은 별개 얘기로 하고,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호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뭐 추경이 맞다 틀리다 여야 간의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국가 채무 비율 40%가 바람직하냐 아니냐 논란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반년도 안 지나갔는데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 나온다는 것이 우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론적으로 너무 좀 아니 그러니까 일반 예산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시고 하반기 가서 뭔가 틀렸을 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그 미세먼지 뭐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이 산불도 있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경제 활성화 나머지 대책도 들어가 있고. 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미세먼지 재난 이게 산불 같으면은 재난 의미를 제가 뭐 부인하지는 않는데 미세먼지 지금
올해 1, 2월 달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커졌던 것 같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 회계나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다 플랜을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를 갑자기 지금 만드는 이런 재정 운영 자체가 네.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나머지 부분이 무슨 민생 이런 부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민생과 예, 거기서 경제 활성화 예, 대책. 거기서 경제 활성화 대책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까 그 윤종원 수석 그 말씀하신 거에서도 그분이 이야기하신 걸 보면은 대외 여건이 악화돼서 하방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방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미중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경제가 여태까지 잘했었는데 네. 이제는 대외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신 게 아니고 예. 그거보다는 대외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다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 부분도 이제 대외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응하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좀 써야 되겠다. 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국 정부가 그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이란 것이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수요 창출해서 그거 가지고 민간의 그 투자를 더해주는 그런 경로를 통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민생이나 여러 가지 그거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혁신이나 뭐 이런 네. 쪽으로 해가지고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좀 어떤 그대로 현찰을 나눠줘 가지고 소득 보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 중에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분배 정책일 뿐이지 그걸 추경으로 해결할 문제는 예, 아니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요. 그 아예 저 예.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은 GDP 1% 17조 정도는 추경해야지 효과 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6조 7천억 원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야당이 통과 안 해주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볼 수도 있죠.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액수도 그렇고 뭐 내용도 그렇고. 추경 자체로 예, 지금 예. 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저가 아까도 뭐 초반부에 다 얘기했지만 예. 지금 하반기에 좀 쫙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경 6조 7천억 원 쏟아붓는다고 막는 내리막 추세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액수가 그때는 뭐 조금 의미 있는 액수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되나 안 되나 큰 문제 크게 예를 들어 1,700조 대비 0.003% 정도 되거든요. 네. GDP 대비 그거 뭐 0.003%뭐 가지고서 경제가 좋아질 거면은 뭐 벌써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럼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아예 그냥 쏟아붓 거면은 큰 이 버킷으로 그냥 양동이로 한꺼번에 쏟아붓자 17조 정도 쏟아붓자라는 그래서 것도 그것도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돼야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자국이 나지. 그 정도 안 되는데 무슨 자국이 나겠느냐라는 역설적 표현도 될 수 있는 거고 예. 또 거꾸로 저는 이제 지금 이미 한번 좀 꺾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경기 고점 제일 네. 피크를 언제였느냐고 할 때 대개 한 2017년 네네. 예, 6월 정도로 봐요. 이 정부 출범 시기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지금 예, 이제 촛불 혁명 거치고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가 대한민국은 경기가 정점이었다. 정점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 그때부터 경기 부양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쓴 게 뭐 소주성이다, 뭐 최저임금이다 하면서 경기 부양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미국도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4% 이상 성장했을 예, 때고 그렇죠. 세계 경제가 좋았을 때예요. 좋았을 때인데 우리는 이미 내리막이었는데 그걸 못 느끼고서 그냥 계속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월급 더 줘라. 임금 더 주라 그러면 자영업자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때 이미 꺾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그 내려온 상태가 더 많이 내려온 게 그런 정책들이 결합이 된 거죠. 네, 네. 외부만으로 그렇게 나빠졌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아닐 것 외부와 내부가 겹쳐진 거라고 봐야 되고 네. 그렇게 겹쳐져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6조 7천억 가지고 막을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바람일 뿐이고 예, 예. 그냥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얘기하는 거지 추경된다 안 된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전체 경제를 바꿀 수 있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좀 또 독립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니까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 추경 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인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재난 프로그램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경기랑 상관없이 이거는 좀 프로그램 입장에서 돈을 좀 집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보다 솔직한 건데 이거를 집행 안 하면은 경기가 나빠질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두 분 없어요.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 일을 도와보면 돈 예산 짤 때 산불 나는 거 정도 그런 거는 아예 예측을 못했던 거니까 산불은 났고 그 피해 규모 복구 비용만큼은 저 추경 예산으로 가자라는 거는 논리적이지만 요 정도 돈 쏟아부어서 경기 나빠지는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현재 경기가 하강 국면인 거는 방법이 없는 거고 이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 확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대목은 시간이 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동 교수님,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뭐 38%다, 39%다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40%가 왜 기준이 돼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국가 채무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건 왠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MF를 겪었기 때문에. 김태경 교수님 지금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국채 때문에 외환위기 겪은 거 아닙니다. 그때 이제 금융기관들이 꼬아와가지고 그렇죠. 단기로 꼬아서 이제 단기 외채가 장기로 외화 대출해주고 예. 재벌에 바꿔주고 이렇게 또 재벌들도 직접 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는 국가 채무를 계속 늘릴 만한 실탄, 여력이 그럼요. 있습니까? 저 유럽의 대부분의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다 영국의 경우는 뭐 굉장히 높죠. 미국도 아주 높고. 예. 그러니까 그 40%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40%대로는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를 3번 겪었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2번 겪고 카드 대란 겪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거거든요. 예, 세수가 잘 안 들어오니까 네. 쓸 때는 많고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2번 한 자유한국당이 그 40%를 내세우면서 그게 근거도 없는 그 비율을 내세우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발을 묶으려고 하는 것. 뭐 야당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걸 공무원시켜서 대응을 하고 여당 일당에는 단 한 사람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고 한 이쪽의 준비 부족 이런 것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대통령이 바라는 만큼 또 국민이 바라는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그리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죄송합니다. 예. 그 김동연 부총리 때 작년과 재작년에 초과 세수를 대통령한테 보고한 금액이 2017년에는 8조 8천억 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3조 이상 초과 세수가 났고요. 네, 엄청나게 또 작년에도 김종현 정부 때, 저 부총리 때인데 기재부는 5조가 날 거라고 하는데 더 많이 25조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40조 가까이를 대통령한테 나쁘게 말하면 속인 거고 좋게 말하면 너무 엉터리 보고를 한 겁니다. 촛불 정권을 위해서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가 하는 거를 제대로 이제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 정권 차원에서 이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경험한 짧은 경험으로 볼 때도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김태동 교수님의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학자로서의 평가와 분석 들으셨습니다. 자, 이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거다라는 불안감 막연하지만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뭐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이 40%, 뭐 50% 이런 숫자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론적으로는 경제학적으로 그게 무의미한 논쟁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만약에 지금 몸이 아픈데 네.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45%까지 올려가지고 네. 어떤 투자 유치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민간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세금이 더 들어오면 재정 적자는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재정 적자의 그 어떤 부담률 자체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는 옳지 필요가 않다.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그렇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500조. 예, 가계부채도 그 가처분 소득 비율로 보면은 저희 나라의 그 가계부채 그 수준은 사실 금융위기 있을 때 미국보다 이미 높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디냐 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근데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렇지만 35%보다 재정 부담이 40%라면은 어떤 몸에 약점이 생겨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좋을 때 맷집을 만들어 둬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할 때 충분히 좀 억제를 해놓고 재정도 지금 필요가 없을 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느냐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 숫자만 가지고 지금 40%니까 이거 큰일이다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윤찬 교수님 이제 마지막 저 질문 제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닭 잡아먹는 거다라는 논리도 좀 있고요. 마중물이니까 빨리 써야 된다라는 좀 주장도 있고. 정답은 뭡니까? 근데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 54조 썼다는데 뭐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1번 쓰려면은 좀 제대로 좀 바꿔라. 재정을 쓰는 거는 좋다. 쓰는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얼마 전까지 쓰는 방식으로는 쓰지 마라. 공공 일자리 그냥 공공 알바 늘리는 데다 늘리고, 나눠주는 재정으로 확장하는 거는 이건 선순환 구조가 아니다. 그렇죠. 1번. 2번은 뭐냐면요. 일본이 250%입니다. GDP. 그래 OECD 평균 100%인데 그중에 일본 그리스는 안 좋아졌지만 네. 그래서 그 안에 단순 평균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들은 그래도 유로 쓰고 예화 쓰고 파운드 쓰고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들이에요. 일종의 기축통화국들이고. 기축통화국들이죠. 그 기축통화국 싹 빼고 OECD 중에 비기축통화국 평균 내면 50%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들이 왜 조심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돈은 남들이 안 써주기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발행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고 외국 자본이 떠나버린단 말이죠. 너는 건전성이 안 좋았다. 국가 부채 비율이 미국도 100을 넘고 일본도 100을 넘는다는 건 우리하고 단순 비교 대상이 조금 아니죠. 다른 거죠. 그래서 OECD 30여 개국 중에 그렇게 평균을 단순 내지 말고 이 문제는 한번 국가를 등급으로 좀 내놓고 우리랑 좀 벽이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한 쪽만 좀 따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지금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6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느리고 막 이럴 수 있는 여유는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번 좀 재정 지출 형태로 바꿔라. 2번 아무리 비율이 뭐 40이냐 45를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듯 보여도 남들도 굉장히 나름 조심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으면 이렇게 갑자기 막 5% 10%씩 느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시그널이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무엇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마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앞으로 해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동 교수님한테 제가 시간은 없지만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3년 차인데요.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경제라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뭘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지 1번을 꼽으시다면 공정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 경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무부, 검찰청이 법을 어긴 경제법을 어긴 자들을 전부 법에 처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CEO였다면은 그 전문 경영인을 맡겨야 됩니다. 전문 경영인을. 예. 그 전문 경영인을 안 맡기고 뭐 제조업 4강이 되겠다. 그런 거 이런 거 하는 데는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 거부터 하고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든 뭘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여전히 세원이 있는데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안 걷는 게 그동안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사람 다 임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안 걷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그리고 윤종원 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윤종원 수석이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는 포용적 성장을 하시는데 네. 그건 소득주도 성장이 그 일부분이 이제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방향은 옳은데 소득주도 성장이든 포용 성장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걸 정부 차원에서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네. 예,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자면은 기반이 공정 경제야 한다. 네. 김상조 공정위원장 힘만으로 힘든가 본데 어디가 힘든가를 잘 파악을 해서 좀 늦었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해야 이명박근혜 9년에 그 적폐가 청산이 되면서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이인호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의 김태동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윤창현 교수님과 함께 해법과 전망과 분석까지 한번 같이 좀 해봤습니다.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할 것이고 경제 상황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계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했어야 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을 잘 정리해 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